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지금은 이런 블록이 형성되면서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 즉 돈을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불안들이 네. 앞으로 더 강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게 간다면 당연히 50% 정도는 그 달러화 자산을 가져가는 게 맞고, 다만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를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잡으려는 듯한 이런 행태에서는 금융 완화적인 거,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적인 현상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또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아까 이제 경제 패권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가 통하니까 이 두 번째 경제는 약간 실물 중심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은 이제 중국이 엄청 따라붙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요. 네. 다만 미국도 이 부분은 뭐 사실은 달러만큼, 통화만큼 확 주도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록이 형성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 쪽의 블록은 기술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중국, 러시아 쪽의 블록은 뭐가 좋냐면 기술도 조금 따라잡고 있는데 원료가 강합니다. 예. 인건비와 함께 아까처럼 원자재, 원료를 확보하고 맞습니다.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래도 네.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서로 간의 교육을 어느 정도 할 때는 야, 원료가 먼저야? 기술이 먼저야? 그러면 기술이 어려운 거니까 기술이 먼저지 맞아요. 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 미국의 네.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 전기차의 재료에 자국 미국이 FD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 자원만 써야 돼. 그래야지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하고 네. 러시아 포함해서 우리가 NCA라고 하죠. 니켈, 구리, 망간 뭐 이런 이제 필수적인 이제 광물 자원들. 이쪽 구리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쪽에서 갖고 있는 게 사실 그거 안 쓰고는 못 만드는 거죠. 못 만듭니다. 지금. 거의 40~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의 그전과 논리와 다르게 지금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빅테크나 새로운 어떤 신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이 원료가 이쪽 이제 중국, 러시아 블록에 다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쪽에서 기술을 가지고 흔들린다고 해도 이쪽이 안 주면은 통용이 안 되는,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사실은 이 패권 경쟁에서 경제 패권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죠.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테크 쪽이 좀 약한데 원재료는 있으니까 이것까지 가지면 미래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IT에 대한 것들 오너십도 다 가져올 수 있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이 블록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한 압박을 미국은 받고 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 경제가 수요 우위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가 가장 그래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그거를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 미국이.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풀어놓고 경제를 추락을 안 시키기 때문에 내수 소비지 시장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시키려는 목표를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 경제적 패권도 이제 3년, 5년 정도 지나면 미국이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왜요? 예.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은 차질을 크게 미치지 않겠지만 결국엔 시기가 계속 지연될수록 이 공급에 대한 문제들은 해소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뭐 자원을 미국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죠? 네. 그런 소위 이제 바틀렉이 생기게 되면 맞습니다. 그러면 공급망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원가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고 물가 잡기 어려운 거고 경제는 어려워지는 거고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쉽지 않네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안보 정치 문제인데 이건 사실 약간 좀 전략적이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좀 줄을 서야 되고 중국 눈치라기보다 그쪽도 밀당을 해야 되는 거여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한국의 문제로 국한을 해본다면 선택의 문제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저도 해법이 음. 없고요. 다만 이제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유로화가 출범되기 전에 영국 블록, 그러니까 통화별로 영국 블록, 네. 마르크 블록, 뭐 스위스 프랑 블록 이렇게 경제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항상 블록이 형성이 되면 이제 지금은 블록이 생성된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고 블록이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지로 보면 한 투 스테이지 대략 한 3년 정도 지나면 투 스테이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당연시하게 되죠. 이제 그거를 비난하거나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를 안 하고 당연시 여기게 되는데 그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균형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그래도 자국의 블록, 내가 속한 블록에서 큰 국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는, 네, 비난하지 네. 않는 그런 이제 균형점들이 형성되거든요. 그 균형점 가기 전까지가 혼돈의 시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정말 어렵고 압박감이 굉장히 크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만약에 이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 균형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네, 것도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네, 이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이쪽에도 좀 한번 보고 줄다리기 하는. 이번 섹션은 그러면 달러에 관한 얘기 투자로 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달러가 그렇게 강하고 미국의 패권이 여러 파트가 있지만 통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고하다면, 네, 달러 자산을 여전히 많이 확보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투자자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것도 일단 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는 일단 달러 빚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를 예를 들어서 50% 이상 가져가는 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50%라는 입장에서 건 자산의 50%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통화 중에 50%를 마시는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네, 자산에. 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지금은 이런 블록이 형성되면서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 즉 돈을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불안들이 네. 앞으로 더 강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게 간다면 당연히 50% 정도는 그 달러화 자산을 가져가는 게 맞고 다만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를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잡으려는 듯한 이런 행태에서는 금융 완화적인 거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적인 현상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또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빚달러화 자산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표적으로 유로화가 되겠죠. 어느 정도 같이 가져가야 결국엔 총 포트폴리오의 어떤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합쳐놓으면 서로 반대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원달러 입장에서는 높은 상태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최소한 지금은 분산을 적게 가져가는 자산으로 그러니까 편입을 해놓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그럼 뭘 사야 되지? 달러 실물을 사야 되나? 달러 예금 들어야 되나? 달러 자산, 미국 주식을 사야 되나?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달러 예금이 좋다고 봅니다. 달러 예금. 예.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가 있고 달러 예금이라는 게 이제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도 크거든요. 네. 달러 예금을 우리 국내에서 트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달러 예금을 이제 실제로 해외 은행들을 통해서 또 이제 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이동이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해외로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치적 불안, 안보적 불안이 많을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달러 예금, 범용적으로 좋다 이런 생각.